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장애인들이 잇따라 이기고 있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재난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예측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 불리는 가상세계 재난예방 실증 사업이 광산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강제동원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문개기 탓에 선고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만큼이나 위험한 낙뢰 사고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65세가 넘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데요. 나이를 이유로 제한을 두는 게 부당하다며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고 있는데 법원은 잇따라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경우 이렇게 소송에서 이겨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모 씨. 여가 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1년여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돌연 지원이 끊겼습니다. 광산구가 이 씨에게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 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65살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이라며 광산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정모 씨가 같은 이유로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에 있지도 않은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은 어떤 법규 명령적인 효력도 없다. 설사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은 일단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하늘에 좋아요. 선생님들도 다 좋아요. 채찍고 굶고 덕까지 하면서 나가고.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해 이기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주간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막 안 된다, 우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은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판례가 쌓이더라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들이 당장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서비스가 끊겼거나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밤사이 세찬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는 물러난 상태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는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20에서 60mm,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세찬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갈수록 기후 위기는 심각해지고 기상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첨단 기술을 재난 분야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장로교 인근 마을에 30분간 150mm의 비가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키 175cm인 성인 남성의 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침수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했던 곳인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피해 정도를 예측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바로 광주 송정역입니다. 이런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한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여기에 강수량과 하천 수위 등 기본 정보를 인공지능이 수집하고 분석하면 침수 피해 범위와 그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구 송정동부터 우산동 16제곱킬로미터 지역이 적용 대상이고 최대 3시간 뒤까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100% 신뢰할 수준은 아닙니다. 더 많은 현장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홍수기에 해당 시스템이 예측한 피해가 맞는지를 실제 현장과 대조하며 계산 수식 등을 보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현장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간 값을 시스템에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과 가상 데이터 값이 일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은 지난 2022년 국가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난해 고도화를 마쳤고 올해부터 2년간 실증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도시 침수 대응에 나서는 도시 침수 방지법이 올해 시행되는 만큼 해당 법과 이번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관련 사업을 시작한 만큼 광주시가 사업 우위를 점하려면 전문가 등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1년 화순에서 농사짓던 고 박훈동 씨. 어느 날 들이닥친 경찰에게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지만 폐병을 얻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탄광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 중 일부가 옛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꾼 니혼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족들이 니혼 코크스 공업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유상호 판사는 니혼 코크스 공업이 피해자 유족에게 1,3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고 뭉갰기 때문입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장을 번역본과 함께 상대 국가에 전달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장을 넘기지 않으면서 피고 기업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일본 외무상에서 송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그냥 훌쩍 지나간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피해자 유족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5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6건. 나머지 6건에서는 아직도 소장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벌써 5년여가 지날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지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한많은 피해자들의 소송만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운영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 2호기에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한빛원전의 운영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와 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공청회 일정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전직 대학 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0일 단독 최윤중 민사전담 법관은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이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전 교수가 총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기념재단 등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비대면 수업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는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속에 단독 출마했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또다시 낙마하면서 원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의원들의 표정에 초조함과 불안감이 맴돕니다.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관광경제위원장 자리에 박수경 의원이 홀로 출마했는데 또다시 대여섯 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상황. 이어진 재투표 역시 전체 22표 중 찬성 10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악화되는 시민 여론을 살피지도 못하고 정치적 위기 관리에도 실패한 겁니다. 뭐라고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목포시 의회의 파행 책임에 있어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지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사전 경선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자를 1차로 상임위원장 선거에 내세웠다가 실패했고 또다시 치러진 선거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낙선했던 소속 의원이 또다시 나오는 촌극을 방치했습니다. 1년의 일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목포시의 일원으로서 목포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채워야 했던 또 한 자리인 부의장 자리에는 무소속 이동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지난주 불거진 이딴 논란과 관련해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님들 이곳에 함께 해주신 지역 주민들의 눈빛을 잊지 마십시오. 목포시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우고 원구성에 나섭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앞선 구호들과 달리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다시 원구성 파행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군이 올 상반기에만 4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당장은 수용이 곤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려면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연말 소득 정산 때문에 기부 시점은 연말,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과 민간 우주시험 발사체 발사 보상 기준 신설 등도 눈에 띕니다. 2030년까지 고흥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중앙부처의 인센티브와도 연계돼 지자체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는 모두 46건. 생활불편해소 등 국민 체감 과제가 가장 많았고 기업활동, 산업단지, 신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일단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일부만 수용하거나 중장기 검토일 뿐 대부분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를 설득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수용 과제라든지 우리 군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좀 더 보강해서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그동안 농작물 보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했고 햇섭 인증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자가 품질 검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 시행으로 바꾸는 등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국내 최초의 민간 LNG 생산기지가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 광양 제1 LNG 터미널 종합 준공식을 갖고 총 6개의 저장 탱크를 기반으로 93만 킬로리터의 저장 용량과 18만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저반 설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양 1터미널은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 공급은 물론 포스코와 S-오일, SK 등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가 김장용 배추의 적정 생산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장목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목 전환 지원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했던 땅에 유채나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1헥타르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1년이 다 돼갑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나흘간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충북 전효정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 1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다시 그곳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근접도 못하고 단체장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첫날 강내 농협을 시작으로 충북도청을 향한 4일간의 도보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주기 추모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런 긴 여정에 조금 다시 나섰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알려나가겠습니다. 도보행진 첫날, 시민들도 기억과 다짐의 순례가 쓰인 깃발을 들고 유가족들과 7km를 함께 행진했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기도 하고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도 있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오송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하기 위해서 당이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충북도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참사 1주기인 15일 당일에는 오송 참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20개가 넘는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00명이 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업체가 납품한 김치에서 발견된 노로바이러스가 환자에게서도 검출되면서 유례없는 대규모 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빵과 물을 들고 교실로 향합니다. 선생님들도 밥 대신 배식대에 놓인 빵을 집어들고 교무실로 향합니다.
남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이어지자 학교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 제공됐습니다. 단축수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따른 대체식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160건 넘는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고 나흘 만에 24개 학교, 환자는 1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이 급식 재료를 조사한 결과 동일 업체가 공급한 김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치와 식중독 의심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형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염기 서열로 분석을 식약처에서 하거든요. 그게 일치하는지 그 확인 통보는 금요일 날 받았어요. 당국과 업체는 김치 공급을 중단하고 제조 과정과 유통 경로 가운데 어떤 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례 없이 집단으로 확산한 데에는 소수의 업체가 다수의 학교에 식품을 공급해온 지역 특성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급식비 일부를 지역 농산물이 들어간 제품을 사는 데 써야 하는데 김치를 공급하는 업체는 이곳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산 식재료를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쓰게 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써야 하는 돈들이 있는 거고. 해당 업체는 지난 5월에도 식품 점검을 받았지만 위생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 여타 지자체들도 비슷한 조건이어서 집단 감염 예방과 조사를 위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여름철 낙뢰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주로 낮에 야외에서 일어났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낮은 지대에 머물고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양양 설악해변. 서핑을 하던 30대 남성이 낙뢰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던 5명도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5년간 2019년 4명, 2020년 1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지난해 11명 등 총 31명이 낙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낙뢰 사고를 당한 31명 중에서 강원 2명을 포함한 6명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낙뢰 사고는 여름 장마철, 낮 시간에 90%가 집중됐습니다. 40% 이상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서핑이나 낚시, 골프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조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등산 스틱이나 어떤 골프장에서 골프채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서핑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낙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낙뢰는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높은 산이 많은 강원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900여 건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낙뢰를 피하려면 이렇게 높은 나무나 전신주, 그리고 돌출된 바위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져 인근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높은 산이나 골프장 등 넓은 공간에서 벗어나 최대한 몸을 낮춰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단, 물기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낙뢰가 예보됐을 때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의 밴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아시안 탑밴드 시즌2가 올해 가을 녹화를 시작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어제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 나라 8개 방송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시안 탑밴드 시즌2의 성공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아시안 탑밴드 시즌2는 아시아 10개 나라의 국가대표급 밴드가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는 11월 녹화가 진행되고 내년 2월 6개 나라에서 동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쇼폼과 웹툰 등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에 들어갑니다. 최종 선정작은 오는 9월 광주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 선정된 작품은 양성평등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전 KDN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전 KDN은 최근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적기 발주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공정한 발주 문화를 정착시켰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 대가 산정 등 수행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약 조건을 명기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가 지난 가운데 현재는 강한 비구름대는 물러나면서 비가 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 늦은 저녁까지 최고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는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 안팎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꿉꿉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 예보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